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산을 사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내 걸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서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장착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해 가면서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좀 현명하지 않겠냐. 돈의 대폭발 저자이시죠.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약간 네. 방법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돈이 풀린다,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네, 안 되는 네. 싸움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 그럼 이런 시기에 어쨌든 돈 버는 사람, 자산이 늘어나는 네, 사람들이 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에 비유를 해보자면 눈이 막 많이 내려요 갑자기.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눈을 많이 모으려면 원래 자기 앞마당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래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부터. 그게 뭐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산을 사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내 걸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앞마당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 앞마당의 질이 좋아야 된다. 네.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은 서울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래 뭐 맨날 이제 아파트 얘기 지겹다라고 하지만 그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은 맨날 수년간 계속 주구장창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새로 떠오르는 산업 이런 거를 좀 일찌감치 미리미리 좀 와치를 하고, 특히 이제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위기가 되면 위기를 극복할 때 반등해서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이 빨리 치고 나갈 산업, 그런 이제 산업의 이제 주가를 좀 빨리 모으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끌이라고 하는 거를 이 통화량의 개념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이제 뭐 국채를 인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번원통화라고 그러잖아요.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시중에 뿌려 놓으면 그게 민간에서 대출의 연속으로 해가지고 쭉 늘어나서 번원통화보다 한 13배에서 15배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영끌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단지에서 내가 가장 소득이 낮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대출의 게임이기 때문에 나보다 신용 여력이 높은 사람이 나보다 더 대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남들이 뭐 연구를 한다고 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 단지에서 제일 거지다 그러면 내가 제일 상대적으로 나와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거를 뭐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시장의 변화를 잘 읽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챗 GPT가 확 치고 나가지만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고, 워런 버핏이 올해 3분기에 구글 주식을 꽤 샀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면은 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제미나이보다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 이 격차가 줄어들거나 아주 이렇게 변화가 크면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날 때는 어쨌든 간에 시장을 잘 읽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전에 좋은 자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이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남에 그 네.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네. 대출이 2억 정도 있는 분이 있어요. 집값이 막 40억인데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왜 2억이 대출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 20몇 년 전에 재건축 될 때 네, 네. 그때 그냥 2억을 받은 거다. 네, 네. 분담금 낸다고. 네, 네. 근데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니 네. 지금은 그분한테 2억은 어찌 보면 저게 푼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채라고 하는 거는 빚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서의 명목 가격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표시되는 명목 가격, 자산의 명목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이 빚의 비중은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거를 하더라도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연거를 샀다 그러면 거실이 그냥 은행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안방 은행 이제 몫이 안방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작은 방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40억짜리인데 이제 빚이 2억 있다는 분은 그렇죠. 이게 그런 원리인 이제 거죠. 현관문 정도. 예, 이제 그 정도까지 된 거죠. 현관문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그렇죠. 이제 이자도 내고 막 하셨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좋은 양질의 자산을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그 인플레이션이 그 네. 이자를 이긴다. 예, 돈의 가치 하락이 더 네.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못 버틸 만큼 이제 빌려가지고 무너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버틸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네. 분위기에서는 네. 무언가 갖고 있기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아파트 값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면 네. 아까 눈으로 표현해 주셨으니까 눈이 오면 결국에 산 꼭대기 먼저 눈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이제 집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 꼭대기니까 네. 통화량이 풀리면 여기부터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데 내가 위치해 있겠다. 아, 최대한 높은 데 가 네, 있자. 높은데 가 있자. 미리부터 가 있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네.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막 네.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너무 못 버티고. 근데 네, 이제 네. 거기서 버틸 수만 있다면 네. 눈을 제일 빨리 맞을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대출 받는 거 막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통화량 상승기를 만나면 엄청 안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일수록 네.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하고 부채를 더한 거잖아요. 네. 그럼 빚을 안 내면 자본만으로 자산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는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출을 안 내고 나는 그냥 가만히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월급 많이 모을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손해를 안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손해를 상대적으로는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출을 아예 안 내고 내가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벌어놓은 게 뭐 최소 수십억 이상 되는 자산가가 아니면 이게 되게 좀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네, 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거부하면 그죠? 손해인. 예. 그러니까 강제 참여. 네. 약간 이 게임에 강제 참여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대 들어가지고 통화량의 증가는 연평균 7.6%씩 늘어나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명목으로 봐서 4.7%밖에 안 늘어요. 근데 월급을 열심히 모으겠다, 빚을 안 내고 그러면 4.7%씩 이렇게 자산이 불러 나가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쉽지 않은데 그러면 통화량 증가 속도에 맞춰가지고 자산을 확 주식이나 부동산 잘 투자 잘해가지고 불려 나가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거죠. 그게 7.6%씩 있잖아요. 5년 지나면 그게 10억을 갖고 있으면 14억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4.7%씩 명목 경제 성장률대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리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억을 갖고 있을 때 12억대가 되는 거거든요. 2억의 격차가 벌어진다.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돈의 거리라는 개념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돈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날 때는 돈의 거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진원지가 있고 진원지에서 서서히 이렇게 풀려나간다. 거리 개념, 물리적인 이동의 개념이 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처음 이제 개념화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인 리샤르 캉티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활동하던 때가 18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눈여겨봤냐면 왕실 관계자, 광산주인, 광부들을 눈여겨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 금화, 은하를 찍어내는 시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익스클루시브한 베타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언제 금화를 많이 찍고 언제 은화를 많이 찍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대량으로 통화를 많이 풀어놓기 직전에 사치제를 삽니다. 뭐 보석이나 네. 와인이나 고기나 이런 걸 사요. 그래가지고 돈이 쫙 풀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물가 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놨던 거를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고 이런 거. 아, 그래서 돈의 진원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돈을 벌고 이게 이렇게 풀려 나가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화를 사게 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때는 선행 소유자가 있고 후행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전후 개념이 생기고 물리적인 이동의 개념이 생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돈이 풀려나가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1단계가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 단계에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번원 통화를 내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럼 그거를 먼저 인수를 하게 되는 거는 개인들이 아니에요. 은행들. 네. 금융회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이제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들한테 가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돈의 거래를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거시경제 기사와 관련된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소비 쿠폰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아가지고 내가 3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사를 잘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소비 쿠폰을 풀기 위해서 국채를 얼마 발행하고 그럼 국채를 이만큼 발행한다는 건 돈이 얼마나 더 많이 풀린다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 쿠폰을 풀었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그보다 앞서서 빨리 캐치를 하는 능력 이런 거를 키우다 보면 현대의 의미에서 돈의 거래를 좁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특정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남들보다 빨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미국이 대선을 할 때를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직후에 리플 가격하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맞아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 돈의 거래를 짧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미 11월 초에 대선을 하기 전에 10월 중순, 하순 때 리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때 이미 미세하게 가격이 좀 뛰었거든요. 그러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니까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의 거리를 좀 짧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획재정부, 내가 중앙은행이고 내가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은 돈의 거리를 좀 짧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정보의 그 접근성 예. 이것도 좀 짧게 가야 되니까 네, 이제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예. 자체가 풀릴 때는 예. 어쨌든 그 풀리는 돈을 뭐 대출이라는 예. 개념으로 내 돈에 우선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 이거 내가 안 빌리면 다른 그렇죠.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게 서로 빚내기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강제 남들보다 참여. 조금씩 빨리 움직여가지고 돈의 거래를 짧게 만드는 게 하여튼 이렇게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예. 누군가는 대출, 그러니까 돈이 풀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 아 난 대출 싫으니까 이제 전월세를 살 거야라고 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전월세를 가는 순간 돈의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예. 돈은 다 풀리고 물가가 그렇죠. 오르니까 예. 나는 또 손해 보고 예. 항상 이제 후순위로 그렇게 밀려버리는. 되는 거죠. 아까 캉티용의 비유에 말씀드리면은 광산 주인이나 광부들이 이미 다 바로 눈치챘겠죠. 네, 예. 눈치채고 이제 싸게 미리 사들인 거 이런 거를 나중에 가격이 확 오른 다음에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풀리는 게 예. 비극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기도 하고 예. 그 중에 소수는 또 여기서 눈치 빠르게 또 움직이면 또 신분 상승의 기회가 기회가 되는 되기도 거예요. 그렇죠. 하고 이런 예.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돈을 푸는 거에서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곳들이 이제 뭐 네네. 중앙은행과 뭐 정부겠죠. 네네. 그러면 이 가장 뭐 결정권자들, 네. 이 결정권자들은 앞으로 계속 돈을 풀겠죠. 이 네. 기조는 계속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이렇게 정부가 다 이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힌트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정부가 올해 여름에 내놓은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네. 2029년까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정부 예산을 5.5%씩 늘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5.5%씩 늘어나가지고 2029년이 되면 정부 예산이 이제 835조 원 된다고 그래. 내년에 네. 728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5%씩 늘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의 2배가 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개인들이 좀 알 필요 있는 거고 이거는 어때요?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서 5년 동안 4.7%였어요. 연평균. 근데 정부는 2020년대 중후반에 매년 5.5%씩
주식 예산이 늘린다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그 정도만 밝혀놓은 게 아니고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은 2029년까지 매년 최소한 109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 재정을 집행할 때 500조 원을 집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500조 원 전체를 세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 세금 수입은 400조 원 하고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적자 국채를 찍는다는 거는 없던 신용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거고 잘 생각해보면 2020년대 들어서 연평균 한 260조 원씩 M2가 늘어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적자 국채를 한 100조 원 정도를 찍었어요. 연평균으로 100조 원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2029년까지 어쩌냐면 최소 109조 많으면 125조까지 찍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 해 평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해 200조 원씩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고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매우 보수적으로 봐도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1000조 원은 더 M2가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4,400조인데 5,400조 된다. 미니멈. 그럼 단순 계산해도 25% 물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물론 뭐 25%를 그만큼 안될 오른다기보다는 수 자산의 명목 표시 가격은 이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서울 아파트의 명목 가격이 꺾일 수 있느냐. 공급도 적은데. 엄청나게 돈을 푸는데. 네. 뭐 공급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매년 최소한 200조 원씩은 더 풀린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뒤에 돈값이 원화 가치가 4분의 1은 줄어들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아주 단순 계산. 실질적인 가치가 그 정도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어디로 갈지도 이제 네. 우리가 이걸 또 먼저 맞추지 않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25% 가난해지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자산을 결국에 이제 맞추는 싸움이 되는 건데. 네, 네. 기본적으로 뭐 기자님 어디로 보십니까? 지금 정부는 그 많이 풀리는 돈을 일부 국내 주식이 흡수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꽤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네. 원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잉여된 돈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잉여된 돈이 많은 잉여된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제로 안 갑니다. 사치제로 갑니다. 사치제로 가죠. 이게 남아 도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치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서울의 아파트고 그 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 한강뷰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소 가치가 큰 자산,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산에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공산품화 돼 있고 브랜드화 돼 있다는 게 이제 소유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자극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뭐냐면 제가 파리에 살았는데 파리에서 이제 7구가 이제 부자들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어쩌냐면 7구에 산다라고 하면 아 그래 너는 좀 그래 좀 돈 좀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정도인데 서울은 훨씬 더 구체적인 거죠. 내가 원벨리에 산다 그러면 원벨리가 한 3,0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한 3,000개의 찍어낸 물건들,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제 그거를 가질 수 있냐 못 가지냐 이제 이게 많이 중요해지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 이름이 있듯이 브랜드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소유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고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 핸드백 같은 거 이제 수작업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생산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정부 돈 풀 때 아무래도 사치제로 많이 몰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특히 이제 공급이 적을 걸로 이미 이제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2020년대 들어서 집을 살 돈으로 집을 사지 않고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갖고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벌면 집값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게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장착을 하고 가는 거는 달구지를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좀 느릴지 몰라도 스테디하고 안정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좀 예를 든 것처럼 이제 집에 투자를 안 하고 큰 돈을 시드머니를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내가 한 방에 세게 불려보겠다라고 안 한 거는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구지가 가는 것보다 달리기를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이 들고
굴곡이 많고 힘이 들고 그리고 길게 가다가는 자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달리기를 체력이 하다가 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달구지만 타고 간 사람이 역전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할 때는 달구지와 달리기를 혼합을 하는 게 역시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서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장착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해 가면서 이거를 달구지와 달리기를 좀 합쳐가지고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좀 현명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달구지의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극단적으로 하나에 뭐 올인하는 거가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네.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요즘에 또 주식 투자도 또 많이 하고 네, 계셔가지고 네. 그런 걸 좀 적절하게 하는 게 네, 네. 좋다라는 얘기 이제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원화 가치가 사실상 이제 뭐 폭락 수준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다면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자산을 뭐 아까 말한 뭐 대출이든 뭐든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네. 잘 사면 신분이 상승하는데 네. 잘못된 걸 사시거나 아니면 네. 그냥 일만 하시면 네. 신분이 떨어지는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현대사의 전 이제 신분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런 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서 특파원하면 4년 살았으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귀족의 후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귀족들이죠. 예, 네. 귀족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조상들은 옛날에는 한 19세기까지는 어떤 권력자, 권력계층,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힘을 이제 과시했는데 그 후손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 후손들은 어쩌냐면 거대 자산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는 그 기준과 이제 이 매개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게 냉정히 얘기해서 경제력 신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는 거잖아요. 자산 격차가 많이 가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고 선진국이 됐다는 건 뭐예요? 퍼블릭 섹터의 직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이런 직종이 센 나라들은 저개발 국가잖아요. 미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월가에 가서 돈을 벌거나 실리콘밸리 가서 기술 개발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경제력 격차, 신분 격차 이제 벌어지는 거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제부처를 올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고위공무원 중에 서울대 나와서 이제 고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고위공무원인데 이분은 자기 동생이 이제 공부 잘 못하니까 학교 다닐 때 되게 뭐라고 많이 했대요. 공부해라.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면 이분은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긴 한데 약간 외곽에 있어요. 네. 좀 저렴한 거. 근데 동생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동생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2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생 보고 공부하라고 한 게 굉장히 머쓱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거든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생긴 세상의 변화인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인컴으로 수입으로만 해가지고 자산을 남들이 뒤처지지 않게 불릴 수 있고 통화량 증가 속도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연봉이 3, 4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한 1억 정도 1억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돈 가지고도 이렇게 투자를 게을리하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인컴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고요. 고위공무원 예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게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잘못하면 세상에 이제 그게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부인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의 변화를 잘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어쩌냐면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거를 별개로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 달구지 타는 거랑 달리기 하는 거를 믹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도 하고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현명하다고 일도 생각합니다.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할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네. 이제 항상 이분법적으로 막 네. 전업 투자자 아니면 네. 그냥 일만 하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긴 하죠. 그렇죠. 네. 예.